사건 2번을 보면 자, 임씨와 송씨의 얘기죠. 임씨와 송씨 어떤 분쟁이 벌어졌냐면은 토지 소유주는 송씨예요. 그리고 상가 건물주 임씨인데 송씨의 토지 중 일부를 송씨의 허락하에 지역 주민들이 공공도로로 이용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송씨의 주택 옆에는 임씨가 소유한 상가 건물이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헐고 최근 신축 공사를 임씨가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소음 때문에 서로 이제 임씨랑 송씨랑 되게 많이 사이가 이제 안 좋은 상황이었고, 이제 신축 상가의 출입구, 임씨가 낸 건물, 새로 지은 건물에 신축 상가의 출입구가 공공도로로 이용하던 송씨의 토지 쪽으로 설치되자 송씨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렇게 담장을 갖다가 설치한 거야. 사람들이 이제 뭐가 불편해졌냐 하면은 임씨의 상가 출입구랑 담장 간격이 50cm밖에 되지 않으니까 출입에 많이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임씨가 송씨한테다가 담장을 좀 철거해달라고 요구를 했대요. 자, 그런데 송씨는 과연 담장을 철거해야 할까가 질문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단 굳이나 여기다가 이렇게 물론 불편함이 있기도 했는데다가 둘 사이에 여러 가지 소음 때문에 자주 다투는 것도 이제 원인이 됐을 것 같아요. 사이가 안 좋으니까 뭐 내 땅에다가 담장 세우는 거는 상관없지 하고 담을 갖다가 되게 이제 높이 세운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송씨 입장에서는 자기 땅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소유권을 행사한 거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이거는 사실 권리 남용에 해당이 되죠. 우리 법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행위는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거야. 소유권을 주장을 해서 본인 땅이라고 해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높이 세워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되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죠. 자기한테 큰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권리남용으로 보는데 이거는 굳이 이제 상가 출입을 방해해서 손해를 발생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것은 권리남용이다. 따라서 담장을 철거해야 하느냐? 그렇다. 라고 답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사건 3번. 학부모 김씨 대 출판사 대표 허씨와의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뭐 이렇게 16살 아이가 한 행동, 전집을 이제 사기로 했나봐. 월 2만 원씩 10개월 할부로 샀대요. 근데 이제 엄마가 알고선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여기 막 화난 말풍선이 막 있지. 화난 이렇게 막 씩씩대는 말풍선이 아니라 표시가 있죠. 그래서 엄마가 반환하려고 해당 출판사와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행동이 뭐냐면 출판사의 주소지로 계약을 취소하니 물건을 찾아가라라고 통지했지만 역시나 반송이 됐대요. 자, 미성년자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인 그런 대리인, 법정 대리인인 부모나 미성년자 본인이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기간이야, 기간. 그럼 얼마 동안 취소가 가능하냐? 이게 이제 이런 게 뭐가 있냐면은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한 경우 법정 대리인은 취소를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추인한 날로부터 이제 알고선 엄마가 이제 해지하겠다라고 시도를 한 날 있죠. 연락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출판사 주소지로 이렇게 보낸 그 날로부터 3년, 그러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이제 엄마가 관련돼서 뭐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공증을 받아둔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런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10년 이내예요. 음, 10년 이내. 10년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취소 가능. 자, 요런 얘기는 사실 수업 시간 선생님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살짝은 알아둡시다. 이제 문제로 나왔으니까 해두도록 합시다. 알아두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제 적어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사건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사건 4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시 여기 답을 해야 되겠다. 그지? 김 씨는 도서대금을 지급해야 할까? 도서대금을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취소 의사를 명백하게 이제 밝힌 것으로 봐서,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 사건 4번. 주택 임차인 정 씨랑 새 소유자인 박 씨의 이야기예요. 자, 정 씨랑 박 씨.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정 씨야. 이 사람이 이제 흔히 말하면 그거 선생님이 예전에 예로 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은 이제 김씨 이제 그 전세를 들어서 살고 있는데 도중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경우에 대체 정 씨는 옛날에 본인하고 계약을 했던 집주인한테 받아야 될까? 아니면 새로운 집주인한테 받아야 될까? 이거 답 금방 나오죠? 새 집주인 박 씨한테 받아야 되는 거지, 그지? 이런 얘기예요. 소유권을 이전을 했다. 김 씨는 집을 판 순간 소유권이 박 씨에게 이전되면서 김 씨는 더 이상 이제 이 집에서는 이제 손을 떼는 거예요. 박 씨는 분명히 이 집에 세입자가 있다라는 걸 알고 건물을 산 거기 때문에 추후에 정 씨가 이제 집에서 나가겠다,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겠다라고 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고, 그걸 다 이미 알고 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정 씨는 누구에게 보증금 1억 원의 반환을 청구해야 될까? 박 씨죠. 새 집주인 박 씨. 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이 페이지는 패스하고요. 자, 우리 오늘 시간에 이제 가족관계와 법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가족관계와 법. 우리 그래서 지난번에 출생신고서, 혼인신고서, 사망신고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고, 한번에 첫 시간에, 그죠? 그래서 혼인신고서랑 이런 것들을 이제 들여다봤었고, 오늘 시간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살짝 알아봅시다. 가족관계와 법 이렇게 나왔죠? 자, 부부간의 법률관계. 혼인이 되면서,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죠. 그죠?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랑 상관없이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간에, 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남들이 봤을 때는, 쟤는, 저 사람들은 그냥 부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그죠? 혼인 의사가 있는데 아직 혼인신고는 안 한. 하지만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그런 관계를 사실혼 관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혼인 관계가 없지만 그냥 같이 살고 있는 경우는 그냥 동거죠, 동거. 그래서 사실 혼인 의사의 유무가 중요해. 혼인 의사가 있는데 같이 살면서 정상적인 다른 부부들처럼 똑같이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똑같은 부부처럼 이렇게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그 관계를 우리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혼인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부부 별산제는 먼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인데, 각자 이제 재산을 결혼 전에 어떤 사람은 한 10억, 어떤 사람은 한 500만 원 이렇게 가질 수가 있어. 그래서 A와 B라는 사람이 결혼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잘 살다가 추후에 뭐 이혼을 하거나 그렇게 돼요. 그런 경우에 재산 분배를 할 때 이 10억도 반반 나누느냐, 이 500도 반반 나누느냐, 그렇지 않아요. 부부 별산제라는 것은 각자 자기 재산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 이런 것들이 이제 각자 자기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재산을 인정하는 제도가 이제 부부 별산제야.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혼이 나오고, 이혼의 종류에 이제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죠. 협의 이혼은 이제 말로 해서 잘 이제 서로 이제 헤어지자, 각자의 삶을 살자라고 하면은 말로 이제 해결이 되면 협의 이혼인 거고,
협의 이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재산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아이 양육권 때문이라든지 잘 안 되는 경우는 법의 힘을 빌리죠. 재판상 이혼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자, 그 다음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 관계가 발생하는 이 친자 관계랑 입양, 그 다음에 친양자제도 친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는 좀 뭐 출생신고서, 혼인신고서, 사망신고서 이렇게 나왔는데 출생과 혼인과 사망을 법으로 규율하는 이유는 뭘까? 그런 걸 한번 알아보세요. 자, 여기 예쁜 그림이 나왔네, 그지? 자, 부부간의 법률 관계라고 해서 17세인 상원이와 하윤이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사귀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더 좋아하게 돼서 결혼까지 생각하게 하고 있다. 상원이와 하윤이는 과연 지금 결혼할 수 있을까?가 문제예요.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7살이에요. 자, 17살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법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18세, 만 18세예요, 보통. 만 18세 보통이 아니라 민법에 만 18세 이상인 자는 혼인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 미성년자 중에서도 만 18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만 혼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상원이랑 하윤이의 경우에는 17세라고 나왔죠, 그죠? 만 17세든 17세든 어쨌든 만 18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혼인할 수 없는 나이예요. 그래서 미성년자 중에서도 이렇게 18세 이상인 사람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으면 혼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서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18세 이상으로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서 혼인을 했단 말이야.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 성년의제라고 해서 성인 취급을 받아요. 성인 취급을. 요거는 성년의제에 대한 내용은 교과서 128쪽에 나와 있어요. 자, 교과서 128쪽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자, 여기 미성년자가 결혼을 하면 성년자가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성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도 결혼하면 성년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지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성년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 그래서 그걸 이제 성년의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년의제. 자, 성년의제 효력이 생기는 혼인은 법률혼만을 의미한다. 법적인 부부인 경우에만 성년으로 취급을 한다는 얘기죠. 질문이요. 그럼 사실혼 관계는 성년의제 되나요? 안 되나요? 그렇죠. 안 되죠. 법률혼만 인정한다라고 하잖아. 그죠? 법률혼만 인정하면 사실혼이나 동거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네. 그래서 결혼을 한 여기 같이 그냥 다 볼까요? 결혼을 한 미성년자는 뭘 할 수 있나요? 완전히 그냥 성인처럼 부모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어요. 값비싼 가전제품 원래는 부모 동의만 얻어야 되잖아. 하지만 이런 것들, 부동산 거래 이런 것들은 혼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성년의제가 됐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를 낳은 경우도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모든 법에서 성년의제 효력이 발생하냐? 이거 결혼과 관련된 건 민법이에요. 민법에서만 성년으로 인정해 주는 거지 다른 법에서는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이에요. 그죠? 근로기준법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 시간대를 좀 잘 지켜줘야 되죠. 늦은 야간 시간대 일을 할 수 없다거나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우리 뭐 TV에 나오는 연예인 그런 아이돌들도 늦은 시간대는 방송 자체가 아예 금지가 되고 있잖아. 예, 그런 거.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이런 데는 성년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 뭐 공직에 진출하려고 한다. 되느냐? 선거에 나가고 싶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민법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자, 결혼을 한 미성년자가 이혼을 하면 성년의제의 효력이 사라지나요? 이거 좋은 질문이 이거 질문할 수 있는 문제다. 그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함으로써 취득한 행위 능력은 이혼을 하더라도 효과는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나오죠. 네.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성년의제, 성년으로서 민법에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성년이면 영원한 성년인 거네. 그러면 민법에서는 그죠? 한 번 성인이면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는 혼인과 관련한 것만 살짝 보도록 합시다. 남녀가 부부가 되는 일이 바로 혼인이에요. 혼인 이 부분은 이제 추후에 너희들 사회문화 듣는 친구들은 사회문화에서도 한 번 더 다루게 되는데 어쨌든 혼인. 자 남녀가 부부관계를 맺기로 하는 법률상의 합의가 바로 혼인이다. 혼인이 유효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하대요. 첫 번째는 혼인할 의사가 있어야 된다. 자, 혼인할 의사 중요해요. 그죠?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 그냥 같이 사는 건 동거라고 했잖아. 혼인할 의사가 있으며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사실혼이나 법률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당사자 모두 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한다. 성년이 된 사람은 자유롭게 혼인할 수 있죠. 21살이에요, 20살이에요. 결혼 혼자 할 수 있나요? 부모님 동의 없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부모님 동의를 얻고 결혼을 하죠. 아무래도 내 입장에서 나의 편에서 가장 생각을 많이 해주시는 게 사실은 부모님이지, 그지? 그리고 부모님은 또 우리보다 더 연륜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많이 고려하세요. 결혼 상대자를 우리 아이가 고른다라고 할 때도 최대한 내 입장에서 가장 많이 따져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거든.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무조건 무시하면 안 돼. 뭐 이렇게 고리타분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그분들의 그런 여러 가지 경험과 연륜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고, 어쨌든 내 입장에서 나를 가장 많이 생각해주고 내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부모님이 반대를 하면, 어른들이 반대를 하면 이유가 있어. 반드시. 결혼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자꾸 반대를 하신다. 생각을 해봐야 돼. 네. 자, 아무튼 성년자는 자유롭게 혼인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 중 18세 이상인 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혼인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8촌 이내의 혈족, 일정한 친족관계, 8촌 이내의 혈족이에요. 8촌 이내. 8촌 이내의 혈족 간에는 결혼을 할 수가 없죠. 그런 것도 알아두고. 자, 이런 요건을 모두 충족해서 결혼식을 올리고 나면 보통은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된다. 이제 법률상 부부.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상 부부가 되는 거예요. 절차죠. 자,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했고 사회관념상 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한다. 사실혼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법적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혼인할 의사가 없이 사는 건 동거라고 한다. 자, 여기서 잠깐을 보면 그럼 반드시 결혼식을 올려야지만 혼인신고 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뭐 그냥 관습적인 거야. 결혼식을 올린다라는 것 자체는.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먼저 혼인신고를 한 다음에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도 있고,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안 하는 사람도 있죠. 네, 그렇게 된다.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법률적인 부부가 됐어. 그러면 혼인을 하면 대체 어떤 효력이 발생하느냐를 봅시다. 교과서 128쪽이죠. 자, 혼인을 하면 배우자 가족과도 이제 친족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들을 부양할 의무도 생겨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 그래서 혼인한 부부는 원칙적으로 함께 살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를 진다. 자, 아까 부부별산제에 대해 설명을 했죠. 부부가 각자의 재산을 따로 소유하고 관리하고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동의 것으로 추정하며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 이게 뭡니까? 뭐 예를 들어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회사를 다니고 아내는 집에서 집안일을 해요. 집안일을 한다고 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뭐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집안일인 것 같아. 너무 해도 끝이 없고 해도 티가 안 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참 대단한 거야. 여러 가지 일들을 멀티로 다 하시잖아. 애들도 너희들도 돌보지, 밥도 하고 뭐 치우기도 하고 설거지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막 그러시잖아. 감사해야 돼. 혼자 이런 거 다 하려면 엄청 힘들거든. 그래서 엄마는 뭐 하시니라고 돼. 집에서 노세요. 이런 말 하면 안 돼. 진짜 힘든 일을 하시는 거야. 집안일이 제일 힘들어요. 선생님 생각하기엔. 차라리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지. 그래서 남편이 사실은 바깥에 나가서 회사를 다니고 하는 것도 아내가 집에서 집안일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내조를 잘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 그래서 혼인 후에 이렇게 남편이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회사에 가서 얻은 그런 소득 이런 것들은 공동으로 취득한 거라고 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어느 한쪽 명의로 되어 있고 어느 한쪽의 통장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모아서 뭐 집을 샀다. 그러한 경우도 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지만 부부 공동의 것으로 봐서 추후에 뭐 이제 뭐 같이 계속 살면 좋지만 혹시라도 갈라질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재산을 나눌 수가 있죠. 자, 부부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일상의 가사에 대해서 상대방을 대리할 수 있다. 일상가사 대리권이라고 불러요. 자, 일상의 가사란 공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통상적인 거래 행위를 말하며 생활 필수품의 구매, 집의 월세나 자녀의 교육비 지급 등이 이에 속한다. 일상의 가사에 대해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지는 채무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부부에게 연대 책임이 있다. 함께 책임을 지는 거란 얘기죠. 이런 예들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일상의 가사에 대해서 한쪽이 지는 채무, 빚이죠, 빚. 그런 것도 이제 연대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로 표시를 해보자. 기억번. 혼인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한 남녀가 혼인할 의사를 갖고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상 부부가 된다. 그러네요. 그죠? 혼인 의사도 있어요. 혼인 신고도 했어요. 그러면 법률상 부부죠. 니은번 일상의 가사에 대해서는 부부에게 연대 책임이 있다. 우리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죠? 같이 책임진다고 연대 책임. 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혼인과 관련된 프린트물하고 이혼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네, 고생했습니다.